안녕하십니까.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에서 액티브 ETF 운용을 맡고 있는 피터 고태훈입니다. 오늘은 저희 6월에 운용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비즈니스 모델 액티브 ETF들의 운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세계 개발자 회의를 통해서 애플이 발표했던 애플 인텔리전스가 긍정적인 시장의 반응을 보여주면서 좀 AI에 뒤처져 있었던 애플이 회복되는 모습이 크게 좀 나타났고요. 거기에 더해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ARM 기반의 윈도우즈 ARM에 대한 여러 가지 제품 발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실제로 제품 발표를 했던 기업들이 나타나면서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았고요. 이제 월말로 가면서는 이 온디바이스 AI 제품으로 나왔던 퀄컴의 칩셋의 벤치마크 스코어가 생각보다는 좀 부진하면서 조정이 나타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은 온디바이스 AI를 6월달 동안 기대하는 모습이었다. 주요한 매크로 지표들은 국채금리가 좀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이 조금 더 회복될 것으로 생각하는 게 시장의 흐름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플랫폼에서 글로벌인데요. 글로벌 플랫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아웃퍼폼이 큰 폭으로 있었는데, 테슬라가 주도한 상승세가 가장 컸고요. 거기에 더해서 AI 비즈니스에서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실 AI라기보다는 기업들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팔란티어라는 기업인데,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다른 소프트웨어 기업들과는 다르게 기업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라고 문의를 하면 해결 방법을 찾아주는 그런 기업인데요. 지금 앞으로도 고객 수가 늘어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큰 기업이 고객 수가 아직은 수백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도 침투할 만한 공간이 많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계속 바라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중 변화 측면에서는 머크의 비중을 좀 확대했고, 레딧도 비중을 좀 확대했는데, 머크 같은 경우는 메인이 되는 면역 관문 억제제인 키트루다가 적응증을 계속 확장해 나가면서, 키트루다가 사실상 플랫폼의 역할을 하면서 헬스케어 기업 중에서는 저희가 좀 플랫폼적 해석을 하며 비중을 좀 더 상승을 시켰고요. 레딧 같은 경우에는 GPT가 쓰고 있는 이런 모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이터 중에 하나가 레딧이 운영하는 커뮤니티 데이터 플랫폼이거든요. 이제 커뮤니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들 같은 경우는 기사나 뭐 공식적으로 나오는 대화들과는 좀 다르게 솔직한 대화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러한 라지 랭귀지 모델들의 정확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데이터를 찾아주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 포인트들이 되면서 다양한 플랫폼 기업들이랑 라이센싱 계약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레딧의 데이터의 가치가 계속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기업이 다소 이제 밈스탁적인 변화가 좀 있는 게, 레딧 안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티적인 이야기들로 인해서 주가의 변동이 많고, 뭐 밈스탁, 뭐 게임스탑 같은 그런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이 높았기 때문에 레딧 이 자체도 조금 밈스탁이랑 연결되는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고려해서 저희는 비중을 좀 확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리아 플랫폼 같은 경우는 언더퍼폼 폭이 좀 크게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에서 주도를 했던 반도체나 헬스케어가 저희는 비중 자체가 굉장히 낮다 보니까 시장 대비해서 좀 부진을 했고요. 가지고 있는 기업들 중에 한국콜마나 아프리카 TV가 이름 변경하는 수비나 이제 골프존 같은 기업들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던 뭐 약간 상승폭이 컸던 이제 DNC 미디어나 이런 기업들의 조정폭이 나타나면서, CJ 같은 기업들의 조정폭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플랫한 정도의 수익률이 나타나는데, 시장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언더퍼폼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비중 변동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가 이름을 완전히 개편하고 전반적으로 수비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글로벌로 좀 더 진출을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했다가 다시 좀 편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대장장이는 시장 수준의 퍼포먼스를 보여줬고요. 저희가 많이 가지고 있는 엔비디아나 팔란티어, TSMC 같은 경우로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저희가 대장장의 성격을 띠고 있는 뭐 CATL이나 에어버스 같이 2차 전지 배터리 시장에서 압도적 점유율을 가진 CATL, 그 다음에 민항기 시장에서 절대적인 1등인 에어버스 같은 경우가 개별 이슈로 좀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면서 부진한 기여를 하면서 시장 수준 정도의 상승이었다. 비중 변동에서는 아리스타 네트워크라고 고성능 네트워크를 하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이 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엔비디아가 다시 좀 복귀를 하면서 아리스타의 성장세도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신규 편입을 했고요. 편출한 종목에서는 도이치모터스나 린데 같이 상대적으로 반도체에 대비해서
AI에 대비해서 열세라고 생각되는 기업들을 좀 편출을 했고요. 이제 퀄컴 같은 경우는 아까 초반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상승했던 부분들을 좀 차익 실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리아 대장장이는 아웃퍼폼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는 반도체 IDM, 그러니까 IDM 기업들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처럼 메인으로 반도체를 제조도 하고 설계도 하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러한 기업들의 포트폴리오를 좀 높게 가져가다 보니까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고요. 헬스케어 쪽에서도 알테오젠에 대한 긍정적인 기여가 있었습니다. 이제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은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히알루로니다제라는 기반 기술을 가지고서 병원에서 맞는 항암제들 같은 경우 정맥 주사로 맞아야 되는 IV 제형들이 많은데 이거를 피하 주사 제형인 SC 제형으로 바꿔주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머크 같은 경우가 지금 키트루다가 IV 제형밖에 없는데 이걸 SC 제형으로 바꾸는 데에 파트너사로 알테오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변화가 그 소비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 굉장히 편리성을 많이 늘려주는 거기 때문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충분한 상승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글로벌적으로도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리아 대장장이에서도 중요한 포트폴리오로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중 변동은 해외에서 계속적인 K푸드 확장을 하고 있는 삼양식품이나 또 이제 턴어라운드를 보여주고 있는 빙그레 같은 기업들을 신규로 좀 편입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농심 같은 기업은 차익 실현을 하면서 편출을 하면서 이 안에서도 좀 포트폴리오 조정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소비재 두 펀드로 넘어가 보면 글로벌 영에이지 같은 경우는 언더퍼폼을 했는데 상반기 긍정적인 상승을 보여줬던 개별 종목인 셀시우스나 데커스나 프라다 같은 기업들이 좀 부진을 하면서 좀 언더퍼폼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비중 변동 측에서는 저희가 한국의 코스메틱, K-뷰티 기업들이 글로벌하게도 굉장히 영향력을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APR이라는 기업을 신규로 좀 편입을 했고요. 그 외에 비중 하락 측면에서는 럭셔리가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비중을 좀 낮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에르메스와는 다르게 루이비통 그룹 같은 경우는 워낙에 또 브랜드 포트폴리오가 많기 때문에 한두 가지가 좋아서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브랜드 전반적으로 좋을 수 있는 상황이 오는, 럭셔리가 좀 더 호황기가 오는 상황이 되어야만 좋기 때문에 비중을 일부는 좀 내려놓고 저희가 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이나믹 시니어 같은 경우는 아웃퍼폼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최상위로 가지고 있는 일라이 릴리가 계속해서 GLP-1 기반의 비만 치료제도 긍정적이지만 치매 치료제까지도 FDA 승인이 나면서 치매 치료제에서의 가능성도 크게 보여주면서 릴리가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면서 다이나믹 시니어에 기여를 했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다이나믹 시니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인투이티브 서지컬 같은 로봇 수술 기업도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신고가를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2021년 이후 코로나 시기까지 거의 한 23년도까지도 수술이 굉장히 회복이 안 됐었습니다. 코로나가 계속되는 여파가 있었고 병원들이 수술을 회복을 많이 못하고 있었는데 2024년으로 넘어오면서 이런 수술 데이터들이 좀 회복을 하면서 인투이티브 서지컬 같은 기업들은 좀 긍정적인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중 변화 측면에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다이나믹 시니어는 고부가 소비에 대한 초점을 좀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고부가 소비 중에서도 여행의 끝판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크루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크루즈에서 지금 1등을 계속해서 시가총액을 보여주고 있는 로얄 캐리비안의 신규 편입을 좀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중 하락 측면에서는 크리스퍼는 저희가 알테오젠으로 좀 비중을 이동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편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달에 좀 주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한 2022년부터 이미 시작되어 왔던 트렌드인데 지난달에 나이키가 굉장히 좀 부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그 다음날 그 주가가 거의 한 20% 정도 빠지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게 한 2022년도부터 계속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아는 브랜드 업체들은 계속해서 코로나 이후로 좀 부진한 반면에 로컬 브랜드들, 시장에 좀 작은 브랜드들은 빠르게 좀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저희가 좀 해석을 열심히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2018년 이후부터 계속되어 왔고 미국과 중국이 이제 더 이상은 하나로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이 발전하면서 미국의 제품을 중국이 사주면서 전 세계적으로 세계화라는 열풍을 타고 성장하던 시대였는데 이게 두 개의 세계로 다시 분할되는 구도라고 바라보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비 문화도 좀 두 개로 분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세계화 시대에 성장을 했던 뭐 스타벅스라든지 아니면 나이키라든지 아디다스 같은 이제 글로벌 브랜드들은 성장을 그 시기에 많이 했지만 이제는 그러한 성장이 굉장히 좀 어려워진 상황인 거죠. 반면에 로컬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SNS를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 터전이 좀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영에이지에서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데커스, 호카 같은 경우나 온러닝이라든지 아식스 같은 러닝이라는 그 운동 자체도 열풍이지만 이렇게 새롭게 올라오는 브랜드들에 대해서도 전 세계적으로 신뢰를 갖는데 굉장히 단기간 만에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조성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로컬 브랜드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양분된 세계 질서에서 각각에서 올라올 수 있는 트렌드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예민하게 살펴봐야 되는 게 지금 소비재의 어떻게 보면 딜레마이자 어떻게 보면 기회 요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이제 글로벌 플랫폼이 제가 촬영일 기준인 지금 7월 8일 기준으로 저희 NAB 기준 기준가는 10,000원 이상으로 좀 회복이 되게 됐는데요. 2021년 11월 상장 이후로 거의 3년 정도의 시간 만에 좀 회복이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기다려주신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먼저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그 회복에는 테슬라 상승이 굉장히 좀 있었는데 테슬라 상승의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예상보다 굉장히 괜찮았던 인도량 숫자가 2분기 숫자에 나오면서 긍정적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2분기에 시장에서 기대했던 그 인도량 숫자는 43만 9천 대 정도 수준이었는데 실제 나온 수치는 44만 대 이상이 나오면서 시장의 기대치보다 조금 더 잘 나오는 숫자가 나왔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숫자가 나왔던 것도 있고 거기에 더해서 그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ESS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해서도 전년 대비해서도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을 보여주면서 이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라는 시장에 좀 주의를 환기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2분기 이후에는 실적이 테슬라가 좀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테슬라가 이러한 인도량 발표 이후에 큰 폭의 상승이 좀 나타나서 7월 달에도 큰 폭의 상승이 있었는데요. 6월의 이슈는 사실 테슬라 주주총회였습니다. 6월 14일 날 있었던 테슬라 주주총회를 통해서 일론 머스크와 관련됐던 안건들이 좀 처리가 됐는데 2018년에 이미 승인되었던 보상안이 델러웨어주에서 이에 대해서 좀 반발을 하면서 지연됐던 부분들이 다시 보상안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 일론 머스크에게 좀 더 힘이 실리는 모습이 확실하게 나타나게 됐고요. 이 모습은 앞으로 옵티머스 로봇이나 자율주행 비즈니스 같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추진하는 데 추진력을 좀 더 얻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테슬라는 사실 앞으로의 기대치가 조금 더 많이 남아있다라는 부분에서 주가 상승이 당분간은 좀 지속될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저희도 이 이벤트들은 계속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우선은 첫 번째는 7월 23일 날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이미 사실 인도량 숫자를 발표했기 때문에 이게 마진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또 에너지 비즈니스는 얼마나 앞으로 더 성장할 여력이 있는지, 왜 이렇게까지 성장을 했는지, 이러한 요인들을 실적 발표를 통해서 하나하나 얘기해 줄 거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추가적인 서프라이즈 가능성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실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숫자 자체가 나왔던 게 생각보다 수익성으로 연결이 안 되면 실망을 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테슬라의 좀 그 실적 암흑기인 1, 2분기는 좀 지나가는 수월하게 좀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바닥은 좀 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가지게 해줬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8월 8일 날 있게 되는 사이버 캡 발표 행사입니다. 자율주행 택시인데요. 이 로봇 택시가 어떻게 발표되느냐,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취하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기업 가치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봤던 그 엄청난 업사이드 포텐셜을 다 가져갈 수 있는지, 아니면 이걸 좀 다르게 봐야 될지는 저희가 좀 고민해 봐야 되는 이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두 가지의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다음 이번 달, 그러니까 7월 달이죠. 7월 달에도 테슬라를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비중 조절이 필요한 상황이 있다면 비중 조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비즈니스 모델 액티브 ETF 6월의 운용 보고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